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분 토론 1007회 후쿠시마 시찰단 과학적 검증 가능할까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미 주변 국가들의 항의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 그 이후 2년간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잠잠해져 있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2023년 실제로 방류를 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다시 이슈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정부가 시찰단을 보내기로 하여서 그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찰단은 22일에 일본에 도착해서 26일에 귀국하는 5일 일정인데 그 역할과 한계 그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태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 두 분과 과학적인 검증 문제를 논의할 두 전문가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는 균형 있는 패널 섭외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원전 오염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서로가 입장을 주장만 할 뿐 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아쉬웠던 토론이었습니다. 채팅과 댓글에서도 이번 방류에 대한 날선 모습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리뷰에서는 패널 소개를 먼저 한꺼번에 하고 논제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석준 패널입니다. 홍석준 패널은 현재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경제국장까지 공무원으로서 오랜 생활을 했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표적인 입법에는 커피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폐기물관리법을 입법하기도 했고 다만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탈원전의 비판적인 입장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대표해서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패널입니다. 이재정 패널은 제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동화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변호사 활동 기간 중에서는 나는 꼼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 사건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변호도 많이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이후에도 비교적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훈 패널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카이스트 미래형 고속로 설계 및 안전 해석 WCU 사업단 단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원전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여러 토론회나 간담회에 참여해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번 오염수 방류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윤 패널입니다. 이정윤 패널은 현재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한전 KPS, 한전기술 그리고 미국의 여러 원자력 관련 업체에서 연구 및 설계 개발 업무를 맡아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영훈 패널이 학술, 이론적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설명해주는 전문가라면 이정윤 패널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 논점에 따라서 각 패널들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논점은 과연 일본이 왜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는가에 대한 동기입니다. 대부분의 패널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동기로 지적되는 것이 경제성인데 특히 이재정 패널이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전과 환경보다는 경제성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정윤 패널은 일본에게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분명히 일본 정부가 처음에 판단할 때의 계산에서는 오염수의 바다 방출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었지만 이후에 방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윤 패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경제성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석준 패널 같은 경우는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을 기술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용훈 패널이 이것을 약간 구체화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여러 가능성 중에 검증 가능성과 향후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해류 방류가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인데 이 역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영내를 넘어서 태평양에 오염수가 흩어져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 저장과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해 검증이 더 쉽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이번 토론에선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의도부터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본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추후에 일본의 정책 변경을 설득한다거나 이미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단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이제 안정성에 동의하여 철저한 검증이라는 조건부 방류를 인정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이후에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나 토론을 할 때 적절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검증 문제인데 이 오염수가 인체 혹은 환경에 얼마나 해가 되나, 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바다에 방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에 대해서 과학적인 여러 주장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검증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정윤 패널은 모든 검증과 자료 제공의 주체가 일본이고 이미 여러 번 잘못된 그리고 부족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자료와 검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패널은 IAEA가 역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정윤 패널은 다시 IAEA는 일본의 원전 처리를 기술 지원하는 곳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검증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볼 때 최소한 모든 자료가 일본 정부와 혹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기관의 통제하에서 제공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조차 검증할 수 있는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때문에 시찰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 측에서 준비한 알프스라는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훈 패널 같은 경우는 알프스라는 시스템이 한 번만 처리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처리 과정을 반복하고 그 최종 결과물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의 처리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에 대해서도 방류 전에 방출할 오염수를 전부 테스트해서 기준치를 통과한 것만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거친다고 해도 그 기준치가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토론과 국내 국제사회에서 계속 뜨거운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핵종과 삼종 수소라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토론에서 가장 대립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이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정보 공개가 충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각 패널들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용훈 패널은 온라인에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이재정 패널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략되거나 부족한 정보만이 올라와 있고 그 이상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사실 토론 내내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는데 두 패널 모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나 정보 없이 비교적 확신에 찬 오조만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느껴져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관련 논쟁 속에서 정용훈 패널은
만약에 시료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가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시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옹호하려다 보니 약간 비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사실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자세가 옳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후의 과학적인 논쟁은 본격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간단하게 각 패널분들의 주장을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종 검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총 62개 핵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재정 패널 같은 경우는 모든 핵종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검증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정영훈 패널은 모든 핵종을 점검을 하고 그 중에 결과치가 너무 미비해서 충분히 안전한 핵종에 대한 자료는 생략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윤 패널은 검증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천여 개나 되는 탱크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방류전에 최종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로 모든 오염수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삼중수소에 대한 논쟁은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주가 되었는데, 정영훈 패널의 경우에는 삼중수소가 생물체에서 농축되지 않고 농축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위험한 가능성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이정윤 패널은 최근에 농축된 사례, 후쿠시마 북쪽 40-50km쯤에 기준치의 14배 이상의 삼중수소가 농축된 우럭이 발견되었다라는 사례가 있고, 삼중수소의 유해성에 대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의 유해성 그리고 인체 혹은 생물체에 농축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살펴볼 때 여당과 찬성 측에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과학계의 정론이 삼중수소의 농축 가능성과 유해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과학연구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가설들이 제안되고 있다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논쟁의 시각차를 정리하면은 이미 검증이 충분하다와 검증할 것이 많이 남았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정 패널은 행위자가 100%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증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얼마나 충분한 데이터와 논리를 준비해 오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IAEA는 이번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일본의 검증 과정과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정 패널 같은 경우는 IAEA의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고 강경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태평양 도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몇몇 주장들이 있었는데, 환태평양 도서연합과 대만은 대한민국에 앞서 시찰을 했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역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국자적으로 이번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윤 패널이 이 부분을 주로 소개해 주었는데, 정영훈 패널이 잠깐 설명해 주었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실제 위험성을 넘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업 종사자나 나아가서 해안 지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일종의 이익과 연계된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문에 이들 비단 국내만이 아닌 일본 혹은 다른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단체 혹은 해안지역 거주민들과도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연대로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패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일본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그 국제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약한 논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재정 패널이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도 이런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입장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학적인 검증보다 대국민 설득 과정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정영훈 패널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류는 기정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절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증이나 결정 연기 등을 위한 조치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방류가 진행된 이후에도 혹여 문제가 심각하다면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선을 긋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제와 선을 긋는 모습이 국민들이 이번 대처에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어떤 태도와 제스처를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만약에 과학적인 검증이 철저한 과정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충분하니 믿어라 라고 한다거나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모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과 방사능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원칙으로 밀고 나가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 이번 이슈에도 적용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찰단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시찰단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찰단 파견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은 사실 이번 파견을 통해서 새로운 시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일정 시설 같은 경우는 시찰이 안 된다는 점 등이 있어서 비교적 제한적인 시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여겨지고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가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점도 이런 비판을 부채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이제 어제 시찰단이 돌아왔고 뉴스에서도 시찰단의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왔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직접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찰단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홍석준 패널은 이번 시찰단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선의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장 확인과 절차 검증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한 추가 정보 확보를 해야 할 일로 뽑았습니다. 이런 홍석준 패널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고 그리고 일본의 선의라면 좀 더 많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공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답변이었고 반대로 이재정 패널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차피 시찰단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시찰단에 대한 아쉬움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토론 태도는 조건부 반대가 아닌 무조건 반대로 보이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유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찰단이 돌아왔고 앞으로 점차 시찰단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가 차차 드러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익한 활동을 하고 왔기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좀 더 논의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염수가 방출되는 곳이 태평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바다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AEA가 있지만 이 단체는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입장을 가진 집단이고 그와는 별개로 환경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둔 사람, 단체까지 포섭한 더 큰 범위의 국제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은 다른 원전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후쿠시마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훨씬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주의를 주어야 하지만 다른 오염수들 역시 정도가 다르지 사실상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들의 지속적인 방류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안전과 건강을 둘러싼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안전하다면 문제가 없고 안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안전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검증조차 100%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100%에 가깝게 가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100%에 가까운 확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 100%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메꾸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비판받는 부분도 이런 소통과 설득에 대한 부족함이 크다고 보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소통과 설득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많은 의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댓글들의 지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의문 제기를 한 것도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검증을 했을 때는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일 수 있지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들의 설득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전문성이 있으니 따라와라 라는 대화 방식은 불만을 잠재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들의 의견들이 맞는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읽었을 때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사실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이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에 된 결정인데 2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어떤 정권인지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 전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또한 이번 이슈에서 특히나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모습을 느껴서 공감이 되는 댓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슈에 대한 주장이 이제 어떤 진영과 유사하다고 그 진영으로 판단하는 행위가 그 이슈를 해결하는 데나 그 주장을 한 개인과 소통하는데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개인을 진영을 떠나서 개인 자체로 바라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에 있어서도 여러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라는 두 가지 입장만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이번 이슈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